오늘 기업, 오늘 사람. 증시가 개장하기 전에 알찬 정보 미리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김대호 박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기업과 사람이 화제가 됐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그리고 권우갑 현대중공업지주 회장입니다. 다음은 방시혁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대표, 마지막으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오늘의 기업과 사람으로 선정됐습니다. 첫 번째 오늘의 기업과 사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입니다. 삼성전자의 주가가 고 이건희 삼성 회장의 별세 소식 이후 하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고 이건희 회장의 재산을 상속할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선 삼성전자의 주가가 떨어지는 만큼 상속세를 절약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박사님, 삼성전자의 주가가 100원이 떨어지면 총수익가가 150억 원의 세금을 덜 낼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계산이 된 건가요? 네, 지금 삼성전자 주가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이건희 회장의 재산을 상속하는 후손들 입장에서는 그 부인이나 아들인 이재용 그 부회장 등 입장에서는 세금 절세 효과가 생기는 이런 상당히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네. 이건희 회장이 별세하신 지가 오늘로 정확하게 8일이 됐어요. 네. 증권시장 상황으로는 영업일 기준으로 닷새가 지났는데 초반에 삼성전자 주가,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삼성그룹 주가가 크게 요동쳤고 일부 주가는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네. 삼성전자 주가도 올랐었는데 어느 사이에 하락세로 반전이 됐고 지난 주말에는 5만 6천 원대 이렇게 상당히 주가가 많이 떨어졌어요. 이 많이 떨어지는 요인은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삼성전자의 주가가 떨어져야 삼성전자의 후손들이 세금을 덜 낸다라는 그런 요인이 주가 하락의 한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인데요. 현행 우리나라의 상속세법상 고인이 사망했을 때 사망 전 2개월, 사망 후 2개월의 매일 종가 기준으로 평균치를 기준으로 해서 상속세의 과세 표준을 잡거든요. 네. 지금 그래픽에서 보시다시피 이건희 회장이 남긴 상장 주식의 거의 대부분은 삼성전자 겁니다. 일각에서는 삼성생명이 퍼센트가 높아서 20.76%니까 많은 것으로 착시를 하기도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삼성생명의 회사 규모가 삼성전자보다 훨씬 적기 때문에 지분 비율 20%라 하더라도 크게 많지가 않고요. 오히려 삼성전자의 이건희 회장님의 이 주식이 집중되어 있는데 14조 6천억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삼성전자 주가가 이건희 회장 별세 이후에 2달 동안은 주가가 떨어지면 더 많이 떨어질수록 후손들은 세금을 덜 내는 구도거든요. 물론 삼성의 후손들이 세금을 덜 내기 위해서 일부러 주가를 떨어뜨리거나 이러지는 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투자자들이나 또는 또 국제 외국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삼성전자 후손들이 주가가 떨어질수록 이익이라는 생각을 감안해서 미리 주식을 빼는 바람에 주가가 떨어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지금 그 별세 당시에 6만 원이 넘었고 또 한때는 그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을 이뤘던 삼성전자 주가가 지금 5만 6천 원대로 떨어진 데에는 바로 이런 상속세의 구조적 요인, 앞으로 2달 동안 주가가 떨어질수록 그 가족들에게는 유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요인이 작용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 삼성전자의 주가 전망을 좀 밝게 보고 있는 쪽도 있는데요. 이게 이 주요 계열사들의 배당이 늘어날 거란 기대 때문이라고 해요. 예, 그러니까 이 상속세를 덜 내기 위해서는 현재 주가가 떨어져야 된다. 그래서 삼성전자 주가,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삼성그룹 전체 주가가 떨어질 것이다라는 이런 부정적인 시각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세금을 내기 위해서는 현재 현찰이 없는 삼성가 입장에서 특히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는 배당을 많이 받아서 그 돈으로 세금을 낼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에서 배당 기대가 높아지고 있고 배당을 많이 해주면 결국은 일반 주주들도 배당을 많이 받게 될 테니까 주가 상승 요인이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요. 네, 그래서 잠깐 우선주가 급등하기도 했었죠. 그렇습니다. 우선주는 아주 폭등을 했었죠. 그런데 과연 삼성이 배당을 많이 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배당을 많이 해서 그 돈으로 일부 세금을 갚을 수는 있겠지만 지금 이재용 부회장의 지분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네. 특히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이재용 부회장의 지분이 0.7%도 채 안 되거든요. 그렇다면 배당을 많이 늘리면 99.3%가
다른 사람한테 빠져나가고 특히 외국인한테 60%가 빠져나가는데 과연 0.3%의 지분 배당을 늘리기 위해서 배당을 많이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부호가 생길 수가 있다. 오히려 어떤 그 앞으로의 그 이건희 별세 이후에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 성과 이런 데 어떤 기대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삼성의 창립기념일 행사가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재용 부회장이 뉴 삼성의 비전을 드러낼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습니다. 이제 아버지 이건희 없는 삼성전자 그 첫 창립기념일 오늘 행사가 있는데요. 네. 원래는 11월 1일 어제가 삼성전자의 공식적인 창립기념일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아버지 없는 상태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새로운 삼성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오늘 창립기념식에는 참석을 안 할 것으로 보이지만 여기서 내는 메시지에 대해서 재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원래 삼성전자의 창립기념일은 1969년 1월 13일이에요. 네. 우리나라 전자산업이 시작하던 때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창립기념일이 좀 바뀌었죠. 왜 이게 바뀌었냐면요. 삼성 반도체가 1974년에 한국 반도체를 인수함으로써 삼성 반도체 통신이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그것을 1988년에 와서 삼성전자와 합병을 합니다. 삼성전자가 먼저 생긴 회사지만은 당시에 이병철 회장 등을 비롯해서는 이 반도체의 역사를 기리기 위해서 반도체가 창립된 11월 1일로 창립기념일을 바꾼 것이죠. 그래서 삼성전자의 창립기념일도 11월 1일이 됐는데 아무튼 오늘 이재용 부회장이 새로운 그 사실상의 승계자로서 어떤 메시지를 또 어떤 인사 방침을 밝힐지 매우 주목됩니다. 네, 다음 오늘의 기업과 사람, 권오갑 현대중공업 지주 회장입니다. 현대중공업이 하청업체 기술을 유용한 혐의로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이번이 두 번째인데요. 박사님, 지난 7월에 현대중공업이 하청업체의 기술을 뺏고 거래를 끊은 혐의로 10억 원 가까운 과징금을 물게 됐다고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기도 했는데요. 이번에 또 기술 유용으로 제재를 받았어요. 네, 최근 들어서 갑질 문제, 특히 하청업체를 괴롭힌 혐의로 가장 많이 지금 공정위로부터 지적을 받고 있는 회사를 두 회사를 지적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유통 부분에 롯데, 지난번에도 여러 번 소개시켜드렸죠. 네. 그다음에 또 하나가 제조업 부분에 바로 이 현대중공업입니다. 현대중공업은 특히 그 수법이 롯데보다도 훨씬 더 지능적이고 하청업체에 주는 고통이 더 크다 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네.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 30년 동안 현대중공업 배를 만드는데 선상 조명, 배에서 조명을 밝히는 회사 기술을 빼다가 다른 회사에 줬다는 겁니다. 네. 그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회사에 주게 되면 이제 그 기존의 회사의 독점 체제가 깨지니까 다른 회사하고 경쟁하게 되니까 거기에서는 가격 단가도 후려칠 수 있게 했다 해서 가격 단가 후려치고 기술 탈취하는 이 두 가지 혐의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2억 4,600만 원의 이 과징금을 지금 부과한 그런 상태입니다. 네, 그런데 이 기술 자료를 탈취한 이유가 선주들이 요구를 했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렇습니다. 현대중공업의 요구는 그러니까 배를 만들어 달라는 선주가 한국에 있는 특정 업체를 찍어서 그 회사의 그 조명 시설을 납품하라라고 요구했다는 겁니다. 네. 선주 입장에서는 특정 회사의 조명 시설을 납품해 달라고 요구할 수가 있죠. 그런데 문제는 공정거래위원회 지적은 그것을 그 회사를 조명을 받아들이는 것과 전혀 별개의 문제인 게 그것이 다른 회사의 기술을 빼내서 선주가 요구하는 회사에 기술을 줘서 납품을 받는 것은 이것은 기술 탈취범이지 선주의 요구를 들어준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네. 만약에 선주의 요구를 들어주려면 그 회사가 스스로 개발하거나 그 회사가 기술을 사온 기술로 납품하는 조명을 받아줬어야지 그동안에 30년 동안 성실하게 현대중공업에 자신의 고유 기술로 기술을 개발해왔던 회사의 기술 도면을 빼줘서 다른 회사에 준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하청업체에 대한 중대한
생존권 위반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 현대중공업은 지난 7월에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을 때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죠. 그렇습니다. 현대중공업 입장에서 손주가 해달라는 것을 우린들 어떻게 안 해줄 수가 있느냐. 만약 손주의 요구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배를 수주할 수도 없고, 그렇다면 가뜩이나 어려운 한국 조선산업을 불황만 더 심각해질 뿐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실을 모른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네. 그러나 그것은 현재 여러 가지 각종 법규나 일반적인 상식에 비추어서 보더라도 꼭 그 회사를 해주려면 그동안에 해왔던 회사의 기술을 사서 그것을 선주가 요구하는 회사에 넘겼어야지 그것을 탈취하는 것은 범죄 행위다라고 이렇게 판정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네, 세 번째 오늘의 기업과 사람, 방시혁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대표입니다. 빅히트의 주가가 끝없이 떨어지자 거래소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대주주의 대규모 매도 과정에서 이상이 없었는지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박사님, 빅히트의 주가가 보름 만에 공모가 수준으로 떨어진 상황입니다. 이에 개미 투자자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는데요. 이 거래소가 조사한다는 대주주 매도 과정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대주주들이 빅히트가 상장되자마자 바로 팔아버렸다 이런 얘기거든요. 네. 보통 이 공모에 관한 한국거래소의 규약이나 규정을 보면 대주주들은 상장 이후 일정 기간 보호 예수를 걸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호 예수라는 것이 상장 이후에 일정 기간은 주가가 오르건 내리건 팔지 않겠다라고 약정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 약정을 전제로 한국거래소가 상장을 허가했어요. 그런데 이 빅히트에서는 이른바 지금 스틱 인베스트먼트라든지 또 4대 주주 이런 회사들이 서류상 살짝 대주주에서는 빠져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대주주라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회계를 분식이나 또 회계를 좀 이상하게 하지 않았더라면 사실상 대주주로 판정을 받아서 보호 예수에 걸려서 팔지 못했어야 될 그런 일부 주주들이 주식을 판 혐의가 있다라고 보고 지금 한국거래소가 빅히트의 대주주 내부 관계를 지금 긴급 조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만약에 이것이 위반이라고 그러면 공모 과정에서의 법규 위반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과징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또 피해를 받은 주주들이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는 그런 상당히 중대한 사안입니다. 물론 했는지 지금 대주주가 법규를 위반했는지 안 했는지는 아직 판정이 나지 않았고 한국거래소가 조사에 나서서 긴급 실태 파악을 하고 있다라는 정도인데 그것만으로도 지금 국제적으로 빅히트의 공신력도 많이 떨어지고 정권시장에서의 신뢰도도 많이 손상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중국의 벤처캐피털사가 보유한 상장전환 우선주의 일부가 보통주로 전환이 예정돼 있어서 주가가 좀 떨어졌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이 상장전환 우선주가 뭐고 보통주로 전환되는 게 왜 주가 하락을 이끌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그러니까 상장전환 우선주라는 게 이제 이 상장하기 직전에 비상장 상태에서 이제 주식을 사놓은 것인데요. 네. 주식을 살 때 그 기수는 이 상장 전에는 이것을 우선주가 아닌 일반주로 분류를 해놓고 있다가 이제 상장 후에는 우선주로 분류할 수 있다는 이런 조건을 걸은 것인데요. 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이 주식을 전환이 되면 또 그렇게 우선주로 전환하면서 보호 예수에서도 풀리고, 그런데 그 규모가 그동안에 중국의 사모펀드가 투자한 규모가 이 일반주로서 개수에 잡히지가 않았었어요. 네. 그런데 이게 전환을 하면 개수로 바뀌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매물 폭탄이 올 수 있다. 실제로 중국 사모펀드에서 일부 지금 주식을 팔고 있다는 지금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그러니까 숨겨진 부실이 또 숨겨진 매물 폭탄이 생각보다 많았다라는 이런 지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빅히트뿐만 아니라 다른 엔터테인먼트사 주가도 계속 떨어지고 있는 추세라고 해요. 그렇습니다. 지금 빅히트 동반 효과로 SM이나 또는 양현석의 YG죠? 예, YG라든지 또 한 회사가 더 있죠. 네, JYP입니다. 예, JYP 이런 회사 주가들이 대폭 동반 폭락하고 있고요. 그뿐만이 아니고 지금
빅히트의 주주 회사들로 알려진 네. 그동안에 넷마블, 방준혁 씨가 이 상장하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지금 그 시세 차익을 얻었는데 이 회사 또 지금 DPC는 스틱 인베스트먼트가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가지고 있는데 스틱 인베스트먼트도 지금 빅히트 주식을 대량으로 판매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을 받으면서 지금 그래픽에 나오는 대로 넷마블, 초록뱀, DPC 이런 회사들이 빅히트의 주주들입니다. 이 주주 회사들도 지금 동반 폭락을 하고 있는데 이 빅히트발 이 공모주 충격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 정권 시장에서는 상당히 지금 근심 어린 눈초리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오늘의 기업과 사람, 최태원 SK그룹 회장입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친환경 경영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어제 SK의 계열사 8곳이 아리100위원회에 가입하겠다고 신청서를 제출했는데요. 박사님, 이 아리100위원회가 재생에너지 100%의 약자라고 합니다. 여기에 가입하는 게 어떤 의미를 갖나요? 예, 지금 그 국제적으로 이 환경 문제가 지구촌을 파괴해서 종국에는 기업의 지속 성장도 막고 인류를 파멸로 몰아갈 것이다는 지금 우려가 나오면서 전 세계 각국에서는 환경을 우대하는 기업들만을 지금 육성해야 된다. 이래서 투자자들도 환경 우대 기업만 지원을 하고 또 물건을 사고 파는 그런 상행위 과정에서도 아예 환경을 파괴하는 회사들은 빼자. 이런 움직임이 지금 국제적으로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산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 한국에서 알려진 것보다는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지금 환경 문제에 대한 그 책임 문제가 지금 그 확산이 되고 있어요.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환경 문제를 제대로 보호하는 기업과 보호하지 않는 기업은 국제사회에서의 그 지지도 또 앞으로의 그 매출 가능성 이런 게 차이가 크게 납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 RE100에 가입한 회사가 없어요. RE100이라는 것은 재생에너지만을 100% 쓰겠다. 네. 그러니까 전기 제품이나 각종 에너지를 쓸 때 탄소를 개발한 것이라든지 이런 원천 에너지를 개발한 게 아니라 이미 있는 에너지를 다시 재생한 이를테면 풍력 에너지, 태양광 에너지 이런 것만 쓰겠다고 하는 건데 그렇게 된다는 것은 선언적인 의미도 크지만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환경에 신경을 쓴다라는 것과 동시에 국제사회에서의 그 환경 쇼크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중대한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네, 이 최 회장은 이번 아리100위원회 가입뿐만 아니라 다른 관련 세미나에도 참석을 해서 이 환경 문제가 기업 경영의 새로운 규칙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기도 했어요. 그렇습니다. 지난 주말에 있었던 협회에서의 지금 여기서 세미나에서 최태원 회장이 기조연설을 했어요. 지금 VGA라는 모임이 있는데요. 저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 환경단체로서 저것을 환경 문제를 회계에 반영하자는 그런 운동입니다. 거기 네. 기조연설을 하면서 지혜의 시작은 바로 용어의 정의에서부터 온다. 이게 소크라테스가 한 얘기예요. 네. 그런데 지금 바로 이게 소크라테스의 말대로 우리가 기업 활동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필요하다. 바로 ESG 측정과 표준화에 앞장을 서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ESG 이게 환경과 사회 책임, 지배구조를 올바로 가져가겠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얘기를 이제 소크라테스의 얘기는 결국은 구설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이러는데 소크라테스 하면 이 스티브 잡스가 경영을 할 때마다 소크라테스와 점심 한 끼를 먹었으면 애플의 모든 회사를 갖다 바치겠다 이런 얘기를 수차 했었던 거고 IT 기업의 인사이트를 준 그런 철학자로서 유명을 하죠. 그런데 소크라테스가 한 얘기 중에 말로만 해서 소용이 없다. 그것을 용어로 정의를 하는 순간부터 의미를 가지게 된다. 이런 면에서 국내 기업들이 많이 환경이 중요하다. ESG가 중요하다라고 했지만은 이제 거기에 정식으로 우리가 가입을 하고 앞으로 50년 내에는 2050년까지죠. 2050년까지는 100%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만을 쓰겠다고 목표를 제시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 이러면서 재계에서는 이 최태원의 그 소크라테스 지혜 언급이
화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금 최 회장이 외부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이를 두고 차기 대한상위 회장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박용만 상위 회장의 임기가 거의 이제 만료가 다 돼 가는데요. 네. 후임 회장으로서 여러 가지 재계에서의 그 산업 구조, 기업의 크기, 또 그동안의 나이 이런 것을 여러 가지 놓고 볼 때 최태원 회장이 가장 적임자가 아닌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본인은 아직까지는 시인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박용만 회장이 추대를 하고 있고 특히 이 최태원 회장이 추적하고 있는 사회적 가치, ESG를 사회적 전반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상의를 맡을 필요도 있지 않느냐. 아버지 최종현 회장께서는 정경련 회장을 맡았었는데요. 네. 지금 정경련은 최순실 사태라든지 여러 가지로 해서 좀 이미지가 많이 손상이 돼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 면에서 대한상위 회장으로 최태원 회장 카드가 상당히 바람직하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의 기업과 사람 알아봤습니다. 내일도 알찬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